나는 남편 대신 절도죄를 자백했다.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곧 오랫동안 수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가 경찰서에 와서 서류를 보았을 때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며 풀리고 말았다. 운명의 전환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박서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녁 11시가 절반이나 지났지만 남편 김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보통 그는 7시, 늦어도 8시면 퇴근했다. 서연은 식어버린 차를 한 잔 따르고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전화나 메시지는 한 통도 와 있지 않았다. 이상했다. 1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늦을 때면 항상 연락을 했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낯빛은 잿빛이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벽에 기댔다. 당신 왜 그래? 서연이 일어나 다가갔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는 말이 없었고 거친 숨만 내쉬었다. 이윽고 그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던졌지만 고리에 걸리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줍지도 않았다. 앉아요, 서연이 말했다. 차라도 데워줄게요. 차는 됐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와 의자에 주저앉더니 두 손에 머리를 파묻었다. 다 끝났어. 서연은 주전자를 든 채 가스레인지 옆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 씨, 사람 무섭게 왜 그래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울었거나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새빨갰다. 회사에서 부족액이 발견됐어. 큰 금액이야. 아주 큰 금액. 서연은 주전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부족액이라니? 돈을 내가 회사 돈에 손을 댔어? 일주일 안에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계획이 있었거든.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빨리 메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감사가 들이닥친 거야? 계산해보니 5천만 원이 비어. 서연은 온몸에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5천만 원이라고요? 민준 씨, 제정신이에요. 잘 될 줄 알았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맹세해. 정말 돌려놓으려고 했어. 거래가 성사될 거라고 약속받았단 말이야. 3일만 있었으면 다 갚고 돈도 벌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감사라니 서연아. 내일 경찰이 올 거야. 사장님이 벌써 고소장을 썼대. 그녀는 손을 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그럼 내일 당신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응. 이민주는 벌떡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 감옥 가게 생겼다고. 횡령죄. 액수도 커. 최소 3년이야. 징역 3년이라고. 서연아, 나 전과자 되는 거야? 그럼 다신 직장도 못 구할 거고 인생 끝나는 거라고. 그는 숨이 찬 듯 빠르게 말하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함께한 17년. 그 17년 동안 그녀는 이 결혼을 이끌어왔다. 돈을 벌고 살림을 하고 그의 사소한 잘못들, 경솔함, 무책임함을 용서해왔다. 지금 사는 이 아파트는 결혼 전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부모님이 시골집으로 이사하며 도심의 집을 딸에게 남겨주신 것이었다. 수리까지 마친 좋은 동네의 투룸 아파트였다. 그때 민주는 지인의 집에서 월세로 살며 작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아파트와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였다. 저축한 돈도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서연은 건실한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꾸준히 돈을 벌고 모았다. 두 사람의 명의로 모은 돈은 1억 원이 넘었지만 그건 사실상 그녀의 돈이었다. 결혼 전 개설한 별도의 계좌에 수년간 모아온 것이었다. 민준도 적지 않게 벌었지만 그의 손에 돈은 남아나질 않았다. 차에 돈을 쓰거나 친구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업에 투자하곤 했다. 서연아, 내 말 듣고 있어. 민준이 그녀 앞에 쭈그려 앉아 어깨를 잡았다. 나 끝장이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당신은 5천만 원이나 훔쳤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혹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당신이 사장님하고 얘기해 본다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마당의 가로등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노란 불빛을 반사했다. 당신이 돈을 가져갔어. 그리고 갚지 못했어.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훔치려던 건 아니었어. 민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정말 갚으려고 했다고.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부주의, 어리석음이었지. 난 범죄자가 아니야? 서연은 돌아서서 남편을 보았다. 그는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덩치는 컸지만 등이 구부정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처량했다. 그 순간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이렇게 무력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았고 분노보다는 기이한 공허감을 느꼈다. 나한테 뭘 원해요? 모르겠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냥 옆에 있어 줘. 내일 그들이 왔을 때 나와 함께 있어 줘. 이건 오해라고. 내가 돈을 갚을 거라고 말해줄 수 있어? 당신 그 돈 있어요. 아니,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다. 냉장고가 나지막이 웅웅거렸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약한 사람이었다. 항상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늘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악하거나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무책임할 뿐이었다. 마치 귀중한 것을 손에 쥐어줬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망가뜨린 어린아이처럼. 그녀는 그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28, 그는 30이었다. 그녀는 막 아버지를 여의고 이 아파트에 홀로 남겨져 너무나 외롭고 공허했다. 민주는 그녀의 삶에 우연히 나타났다. 공동의 친구가 생일 파티에서 소개해 주었다. 그는 유쾌하고 매력적이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를 웃게 했다. 그녀가 바로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끈질기게 구애하며 꽃을 선물하고 카페에 데려갔다. 그녀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반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민주는 노력했고 일했으며 집안일도 도왔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들이 시작되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상의 없이 비싼 물건을 샀다. 대출금 갚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눈 감아주고 문제를 해결하며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해가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절도, 형사 사건까지. 자러 가요. 서연이 말했다. 내일 해결해요. 어떻게 자? 민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잠이 안 와. 서연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 날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난 거기서 살아남지 못해. 못한다고. 민준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찻잔이 튀어오르고 차가 쏟아졌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잖아.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진정하라고. 서연은 다가가 행주를 집어들었다. 말없이 식탁을 닦았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었다. 미안해. 소리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절망스러워서 그래. 미안해. 그녀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해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카락을 보았다. 47살인데 하는 짓은 어린애 같았다. 밤새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옆에서 민주는 뒤척이고 한숨 쉬고 몇 번이나 일어나 아파트를 서성였다. 그녀는 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 발코니 문을 열고 닫는 소리를 들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그는 마침내 조용해졌다. 잠이 든 것 같았다. 서연은 계속 생각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굴려보았다. 만약 민준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3년, 어쩌면 그 이상. 그는 망가져서 출소할 것이고 전과자를 받아줄 직장은 없을 것이다. 그녀의 짐이 되어 술이나 마시며 무너져 내리겠지? 어쩌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더 끔찍한 일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파트와 돈은 그녀의 것이니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그를 기다리거나 이혼하거나. 그렇다면 지난 17년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의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인생의 거의 절반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아침 7시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민준이 침실에서 나왔다. 퉁퉁 붓고 잠을 설친 얼굴이었다. 좋은 아침, 그녀가 말했다. 뭐가 좋다는 거야? 그가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오늘 날 데리러 올 거야? 내 말 들어요. 서연이 맞은편에 앉아 식탁 위에 손을 올렸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생각? 내가 죄를 뒤집어 쓸게요. 민주는 10초간 눈만 깜빡이며 말이 없었다. 그러다 되물었다. 뭐라고? 돈은 내가 가져갔다고 말할 거예요. 당신은 아무 관련 없다고.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는 마치 쇼핑 목록을 읽는 것처럼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은 실형을 받겠지만 나는 아마 집행유예를 받을 거예요. 나는 여자고 전과도 없어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평판도 좋아요. 어리석은 마음에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방어 논리를 세워줄 거예요. 최악의 경우 벌금, 손해배상, 그리고 집행유예겠죠? 감옥은 아닐 거예요. 서연아, 안 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건 너를 희생시키는 거잖아. 당신이 이미 당신 자신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덜 고통받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감옥에 가면 인생은 끝나요. 내가 뒤집었으면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아내를 그렇게 만들 순 없어. 민준 씨,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당신이 감옥에 가거나 내가 죄를 뒤집어 쓰거나 세 번째 선택지는 없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공포, 수치심, 그리고 희망이 싸우는 것이 보였다. 공포가 지고 있었다. 만약에 너도 실형을 받으면 어떡해? 그렇지 않을 거야? 확신해. 무슨 근거로?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요? 당신은 전과자가 되지 않을 거고 계속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민주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눈을 들지 않았다. 서연은 그가 생각하고 저울질하는 것을 보았다. 이기심이 양심을 이기는 것을 보았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가 마침내 물었다. 네. 왜?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일까? 그가 불쌍해서. 17년을 함께 했으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졌으니까? 어쩌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아침 9시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민주는 말없이 운전했다. 핸들을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가을은 잿빛이고 축축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경찰서 건물 앞에서 민주는 시동을 끄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정말이야? 확실해요. 가요. 안에서는 관공서 특유의 리놀륨, 습기, 담배 냄새가 났다. 안내 데스크에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연락받고 왔습니다. 김인준이 어제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겁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305호실로 가십시오. 최 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길었고 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 어딘가 벽 너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305호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민준이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최 형사는 50대 남성으로 피곤한 얼굴에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더미로 가득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김민준 씨. 네, 접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박서연입니다. 앉으시죠. 최 형사가 의자를 가리켰다. 자, 그럼 당신의 직장인 스펙트럼 트레이드에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5천만 원 횡령 혐의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신과 다른 직원 2명이 접근할 수 있는 금고에서 부족액이 발견됐다고 하는군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준이 입을 열었지만 서연이 먼저 나섰다. 그 돈 제가 가져갔어요.
최 형사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네. 돈은 제가 가져갔어요. 그녀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아무 관련 없어요? 저도 같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합니다. 금고에 접근할 수 있죠? 제가 돈을 가져갔어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돌려놓으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너 무슨 민준이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조용히 해요. 최 형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다. 지금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할 준비가 되셨고요. 네. 형사는 민준을 보았다. 그럼 김민준 씨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민준은 바닥을 보며 침묵했다. 서연은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저는 아내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습니다. 그가 마침내 쥐어짰다. 맹세코, 몰랐습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서 양식을 꺼냈다. 좋습니다. 박서연 씨, 그럼 진술을 받아 적도록 하죠. 김민준 씨는 잠시 복도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민준이 일어섰다. 서연을 보았다. 그녀가 고갯짓했다. 나가요.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다음 1시간 동안 서연은 진술하고 질문에 답하고 조서에 서명했다. 최 형사는 정중했지만 집요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되물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있게 말했다.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냈다. 친구가 곤경에 처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생각 없이 회사 돈을 가져왔고 일주일 안에 갚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어리석음, 공황, 절망. 최 형사는 받아 적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가 말했다. 당신을 사기 혐의 형법 제347조로 입건하게 될 거라는 점 알고 계시죠? 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연락 대기하세요. 조만간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부를 겁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복도에서 민준이 그녀를 향해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그녀는 그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집에 가요. 차 안에서 그들은 말이 없었다. 민준이 몇 번이나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집에 거의 다 와서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고맙다는 말은 됐어요. 그냥 일자리 찾아서 그 돈 갚아요. 빚 청산하게. 갚을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맹세해. 다 갚을게. 서연아, 내가 날 살렸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녀는 손을 빼고 차에서 내렸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신발을 벗고 침실로 들어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녀는 결심한 대로 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집행유예, 벌금, 손해배상. 그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민준, 그는 고마워해야 한다. 그녀가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혼 17년.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말 그대로 그를 대신해 총알을 맞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딸아,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 말은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선택을 했고 이제 끝까지 가야만 했다. 다음 날 민주는 늦잠을 자 오전 11시쯤 일어났다. 서연은 이미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가 목욕 가운 차림으로 나와 맞은편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그녀가 눈을 들었다. 커피 마실래요? 응, 고마워. 그녀가 일어나 커피 머신을 켰다. 민주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 상철이 좀 만나고 와야겠어? 차고 수리하는 거 도와달라고 했거든. 알았어요. 저녁에 돌아올게. 그래요. 그는 30분 후에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하루가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려 애썼다. 먼지를 닦고 옷장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생각은 어제로, 경찰서로, 형사에게로, 진술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자백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저녁 늦게 10시가 다 되어서 민준이 돌아왔다. 담배 냄새와 무언가 다른 냄새, 아마도 술 냄새를 풍겼다. 서연이 저녁을 데우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와 배고프지 않다고 중얼거리고는 샤워하러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기로 했다. 피곤하겠지? 신경이 곤두서 있겠지? 다음 날도 똑같았다. 민주는 일어나 말없이 아침을 먹고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저녁에 돌아온 그는 여전히 서먹하고 말이 없었다. 서연이 물었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괜찮아.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생각 좀 하는 중이야. 무슨 생각? 우리. 아니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리해요. 그럼 그녀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틀이 지났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형사는 그녀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일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때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던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서연아, 너 어디야? 집 왜? 내가 지금 가도 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지수야, 나 출근해야 하는데. 중요한 일이야. 정말, 제발. 20분 후, 지수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안으로 들여 부엌으로 안내했다. 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에 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앉아서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서연이 물을 따라주었다. 지수는 앉아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 어제 법원 근처에서 민준 씨 봤어.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법원 근처에서? 거긴 왜? 모르겠어. 그런데 서류 봉투 같은 걸 들고 나오더라. 내가 불렀는데 못 본 척하더니 차에 빨리 타서 가버렸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갔겠지? 서연아, 지수가 식탁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 친구가 구청에서 일하는데 어제 나한테 연락했어. 내 남편 민준 씨가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서연은 얼어붙었다. 물잔이 흔들렸고 손이 배신하듯 떨렸다. 뭐라고? 이혼 신청서. 어제 아침에 친구가 직접 등록부에서 그 사람 이름을 봤대. 그건 무슨 착오일 거야? 무슨 착오? 지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정신 차려. 그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 갔어. 거기서 뭘 했겠어? 서연은 손을 빼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집안에 들리는 것 같았다. 이혼. 민준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직후에 설마 지수의 말이 사실일까? 친구가 옆에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마 그는. 그만. 서연이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생각할 시간을 줘.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가 끊었다. 다시 걸었다. 또 끊었다. 메시지를 썼다.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급해요. 전송했다. 메시지는 1분 후에 읽음으로 표시되었다. 답장은 없었다. 지수는 30분 후에 떠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라고 당부하며 서연은 혼자 남았다. 아파트를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혼. 왜? 어째서? 그들은 그녀가 방금 그를 감옥에서 구해줬는데 민주는 저녁 8시쯤 집에 왔다.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침실 문 앞에 섰다. 할 얘기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가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당신 이혼 소송 걸었어요.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낯설었다. 응, 걸었어. 서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이었다. 왜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짐을 쌌다. 셔츠, 양말, 청바지. 범죄자랑 내 인생을 엮고 싶지 않으니까? 범죄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 씨, 내가 당신 대신 죄를 뒤집었었잖아. 내가 당신을 감옥에서 구해줬다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그가 가방 지퍼를 잠그고 똑바로 섰다. 그건 내 결정이었어. 당신 진심이에요. 서연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잖아요. 울면서 인생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랑은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그는 차갑게 말하며 그녀를 지나쳐 보았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 권리야. 내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건 당신 때문이잖아. 아무도 강요 안 했어? 내가 직접 가서 자백했잖아. 서연은 그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그녀의 남편, 17년을 함께 산 사람,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녀의 희생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란 말인가. 당신은 쓰레기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마음대로 불러. 민주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이혼 소송 걸었어. 서류는 우편으로 갈 거야. 방해하지 마. 잠깐만요. 그녀가 현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아파트는, 돈은요. 설마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갈 생각은 아니겠죠? 그가 문 앞에서 멈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역겹고 자기만족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아파트는 결혼 중에 취득했고 계좌에 있는 돈도 공동재산이야. 법적으로 나는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난 관대하니까 전부 다 가질 거야. 뭐라고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럼 법원은 모든 걸 내게 판결해주겠지? 아파트는 4명이지만 결혼 기간 중에 취득했으니 공동재산이고 내 계좌의 저축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는 내가 뭘 이에 제기할 수나 있겠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가며 돌아보았다. 감옥에서 구해줘서 고마워. 진심이야. 하지만 나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 미래에 너는 없어.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현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갑자기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얼음장 같은 평온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창백한 얼굴, 꽉 담은 입술, 텅 빈 눈. 그랬구나. 민주는 그녀를 배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용하고 버렸다. 이제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 수년간 모은 돈까지 빼앗으려 한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말의 파편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무릎 꿇은 민준의 모습. 제발 나 좀 도와줘. 경찰서에서 바닥만 보며 침묵하던 민준의 모습. 그리고 오늘. 범죄자랑 인생을 엮고 싶지 않아. 그때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남을 위해 살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살았다. 그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서연은 일어나 책상으로 가 휴대폰을 들고 지수의 번호를 눌렀다. 지수야, 나야. 혹시 실력 좋은 변호사 연락처 아는 거 있어? 응, 이선영 변호사님. 그분, 번호 좀 알려줘. 내일 당장 만나야겠어. 서연아, 무슨 일이야? 민준 씨가 이혼 소송 걸었어. 아파트랑 돈을 다 뺏으려고 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 아파트는 내 거잖아.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알아. 그래서 실력 좋은 변호사가 필요해. 그 인간이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려고. 지수가 번호를 불러주었다. 서연은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옷장을 열어 서류 상자를 꺼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결혼 2년 전에 그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계좌 입출금 내역서. 민준을 만나기 1년 전에 개설된 계좌였다. 모든 것이 있었다. 제자리에. 그녀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닫았다. 심장은 평온하게 뛰었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상한 상태였다. 마치 내면에 무언가가 전환된 것 같았다. 공황과 고통 대신 차가운 명료함이 자리 잡았다. 민주는 그녀가 무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감옥에 가길 기다리면서 그동안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범죄 자백 철회 방법이라고 입력했다. 기사, 포럼, 변호사 상담 글을 읽기 시작했다. 강압에 의해 자백한 경우 철회할 수 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녹음, 메시지, 증인, 녹음. 그녀는 민준이 집에 와서 절도를 고백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었다. 만약을 대비해 중요한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녹음 폴더를 열었다. 여기 있었다. 그날 저녁의 녹음 파일, 37분. 민준의 목소리, 그의 애원, 그의 약속.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나 끝장이야.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애원했는지, 그녀가 죄를 뒤집어쓰기로 어떻게 동의했는지. 서연은 녹음을 중단하고 만약을 위해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 다음 메신저에서 민준과의 대화 내용을 열어 그 시점으로 스크롤했다. 여기 있었다. 경찰서에 가기 전날 밤 그가 보낸 메시지.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평생 감사하며 살게. 그녀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증거는 있었다. 이제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선영 변호사는 벽을 따라 책장이 늘어선 작고 아늑한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50대 여성으로 단정한 정장에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이 어떻게 돈을 훔쳤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그녀가 어떻게 죄를 뒤집었었고 그가 어떻게 이혼 소송을 걸어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지. 이 변호사는 들으며 메모하고 때때로 질문을 던졌다. 아파트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녀가 요청했다. 서연이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변호사는 그것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취득하셨군요. 이건 당신의 개인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결혼 중에 샀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그런 말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증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변호사가 피식 웃었다. 증명은 제 일이죠.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고 날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요. 이제 돈 문제인데 계좌 내역서를 보여주세요. 서연이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훑어보며 계좌 개설 날짜를 확인했다. 계좌는 결혼 1년 전에 개설됐고 입금은 주로 당신의 월급에서 이루어졌군요. 이것 또한 당신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럼 그는 아무것도 못 받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 변호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당신은 절도 혐의에 대해 자백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당신을 상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다면 자백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강압에 의해 진술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요. 증거가 있습니까?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이 변호사는 주에 깊게 들었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좋군요. 또 다른 건요. 서연이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살펴보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들으세요.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다. 자백 진술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녹음 파일과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그의 운명을 걱정한 나머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해야 했다. 형사는 이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녹음 파일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서연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고 민준을 상대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것이다. 횡령 및 허위 진술 강요 혐의로. 하지만 그건 민준 씨가 감옥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녀의 눈을 보았다. 준비되셨습니까? 서연은 침묵하며 생각했다. 민준, 그녀의 남편, 17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배신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버렸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왜 그를 동정해야 하는가? 준비됐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시작하죠. 이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서연은 읽고 서명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 스크린샷, 진술서 등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서류 뭉치가 제법 두꺼워졌다. 내일 이걸 형사에게 제출하죠.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당신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조종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하나 더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입지를 강화해 줄 겁니다. 그는 협박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부탁하고 애원했죠. 그것도 압박의 한 형태입니다. 감정적 협박이죠. 당신은 그의 애원과 그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압박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압박했다. 주먹이나 위협은 아니었지만 말과 눈물, 절망으로. 그는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 변호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서류철에 넣었다. 내일 오전 9시에 제가 형사에게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당신도 동석해서 추가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서연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텅 비고 조용했다. 민주는 없었다. 그는 어머니 댁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그에게서 온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가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싸움 없이 모든 것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몰랐다. 진정으로 안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편하고 순종적인 아내로만 보았다. 항상 감싸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이선영 변호사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최 형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녹음 파일을 듣고 신청서를 읽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지금 남편을 허위 진술 강요 혐의로 고소하는 거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도요. 네오.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옆으로 치웠다. 좋습니다.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당신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고 남편에 대한 사건이 시작될 겁니다. 또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가 아무것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의 재산과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일어섰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보았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좋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들은 사무실을 나왔다. 이 변호사가 그녀를 출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정은 1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후에 최 형사가 당신 남편을 소환해서 조사할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음은 평온했고 심지어 가벼웠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민준이 진정한 배신이 무엇인지 알게 될 차례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출근하고 퇴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단지 이제 아파트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이 조용했다. 민주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기다렸다. 8일째 되는 날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감정이 끝났습니다. 녹음 파일은 진본이고 편집 흔적도 없습니다. 최 형사가 모레 오전 10시에 당신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동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서연은 생각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끝나고 전화해서 알려드리죠. 좋아요. 모레 오전 10시.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에 집중하려 애썼다. 잘 되지 않았다. 생각은 지금 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되돌아갔다. 민준이 도착했다. 형사가 그에게 새로운 진술 내용을 읽어주고 녹음 파일을 틀어주고 서연의 신청서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지. 11시 30분에 전화가 울렸다. 이선영 변호사였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최 형사가 그를 불러 당신의 진술을 읽어주고 녹음을 틀어줬어요. 당신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애썼어요. 전부 거짓말이고 당신이 자신을 모함하는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녹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창백해졌어요. 그러고는 변명하기 시작했죠. 그럴 의도는 없었다. 절망감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요. 그래서요. 최 형사가 그에게 2가지 혐의, 즉 거액횡령과 허위 진술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산 압류 결정문도 읽어줬고요. 당신 남편은 낡은 차 한 대 말고는 재산이 없다고 반박하려 했지만 최 형사는 압류 조치가 모든 계좌와 당신과의 재산 분할 시 무언가를 얻으려는 모든 시도에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들으며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고소함이 아니라 그저 정의가 실현된 느낌. 마침내 다음은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수사는 1~2달 더 걸릴 거고 그 후에 재판이 열리겠죠. 당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미 나왔으니 찾아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감사합니다. 이선영 변호사님, 천만에요. 아,
그리고 당신 남편이 형사 사무실에서 바로 당신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최 형사가 허락했죠. 한 5번쯤 걸었는데 당신이 안 받으시더군요. 일하는 중이라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뒀어요. 네, 그는 완전히 창백해져서 겨우 발을 떼며 나갔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전화를 내려놓고 화면을 보았다. 정말로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 와 있었다. 그녀는 알림을 지우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준이었다. 그녀는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고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 받기로 했다.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숨이 찼다.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급해. 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내가 갈게. 우리 만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건 없어. 민준 씨, 당신은 날 배신했어. 내가 당신 대신 죄를 뒤집어 쓰자마자 날 버렸잖아. 이혼 소송 걸고 내 재산까지 뺏으려고 했고 이제 대가를 치러.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그는 거의 소리쳤다. 그냥 무서웠어. 내가 감옥에 가고 모든 게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 나 자신이라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내 희생을 발판 삼아서 말이지.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 하지만 우리 어떻게든 해결하자. 고소 취하해줘. 이건 오해였다고 말해줘. 안 해. 그럼 나 감옥 가달아? 나 감옥에 간다고. 그게 당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두려워하던 거 아니었나? 서연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서 차가운 벽에 기댔다. 당신은 돈을 훔쳤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 날 배신했어. 이제 마땅한 벌을 받는 거야? 난 강요 안 했어. 내가 동의했잖아. 형사한테 우리 대화 녹음 파일이 있어? 거기에 다 들려. 당신이 어떻게 애원했고 어떻게 날 압박했고 내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동의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날 쓰레기처럼 버렸고. 버린 게 아니야? 민준 씨, 그만해요. 그녀는 이 대화에 지쳤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나는 나의 선택을 했어. 이혼은 진행될 거고 재산은 내게 남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서연아, 그러지 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릎 꿇고 빌게. 뭐든지 할게. 제발 그 고소 좀 취하해줘. 끊어요. 민준 씨,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아파트로 들어갔다. 집에서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며 창밖을 보았다. 날이 일찍 어두워졌다.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다. 곧 눈이 오겠지? 그녀는 민준이 지금쯤 안절부절 못하며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변호사를 찾고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탈출구는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는 3년, 어쩌면 4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건 공평했다. 다음 날 서연은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다. 재판은 3주 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녀는 읽고 옆으로 치워두었다. 이혼은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의 이 장을 완전히 닫고 싶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다. 민주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번호는 차단되었지만 다른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읽지도 않은 채 메시지를 삭제했다. 한 번은 그가 집 앞으로 찾아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왔다 갔다 하며 담배를 피우고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1시간 후에 그는 떠났다. 이선영 변호사는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계좌 내역서, 모든 재산이 서연에게 결혼 전에 상속되었거나 그녀의 개인 자금으로 벌어들인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았다. 그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만났을 때 말했다. 아파트는 당신 것, 돈도 당신 것,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청구하겠죠? 그의 변호사는 아마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기각할 겁니다. 재판 날이 되었다. 서연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어두운 정장, 밝은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미리 도착해서 법원 입구에서 이선영 변호사를 만났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들은 법정으로 올라갔다. 민주는 이미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변호사인 듯 했다. 민주는 잿빛 얼굴에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는 그녀를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자리에 앉았다. 중년의 여성 판사가 법복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민준 씨와 박서연 씨 간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또한 김민준 씨가 제기한 공동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고 측 청구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반쯤 귀를 닫고 들었다. 그는 아파트와 예금의 분할을 요구하며 모든 것이 결혼 중에 형성되었으므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선영 변호사가 일어나 판사 앞에 서류철을 놓았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주소의 아파트는 피고가 결혼 2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과 날짜가 있습니다. 피고의 계좌에 있는 예금은 결혼 1년 전에 개설된 계좌에 있으며 입금은 오직 그녀의 급여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입출금 내역서와 재직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살며 공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해서 한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잘라 말했다. 여기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취득했고 계좌도 결혼 전에 개설되었습니다. 입금은 피고의 개인 자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기각합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움찔하며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양팔을 벌렸다.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판사가 계속했다. 양측 간의 부양이나 위자료에 대한 상호 청구나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연이 일어섰다. 자녀는 없고 청구 사항도 없습니다. 이혼을 허가해 주십시오. 판사가 민준 쪽을 보았다. 그는 말이 없었고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그의 팔꿈치를 툭 쳤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청구 없습니다. 좋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김민준 씨와 박서연 씨의 혼인을 해소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기각합니다. 박서연 씨의 아파트 및 예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끝났다. 서연은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그들은 법정을 나섰다. 민주는 두 손에 머리를 파묻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 서연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첫눈이 굵은 눈송이로 내리며 아스팔트 위에서 녹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이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아파트는 당신 것, 돈도 당신 것,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차에 타 집으로 향했다. 차를 몰며 생각했다. 이혼은 끝났다. 재산은 지켰다. 민주는 죗값을 받았다. 그에 대한 형사사건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최 형사는 한 달 후에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민준에게는 실형과 함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는 가진 것 얼마 안 되는 차나 어머니의 물건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것을 지켰다. 아파트, 돈, 직장, 인생은 계속된다. 집에서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끄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보았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고요, 좋고, 평온한 고요함. 그녀는 일주일 전 카페에서 지수를 만났던 것을 떠올렸다. 친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뭐를?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한 거, 그 사람 감옥 가게 된 거. 서연은 그때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가 먼저 날 배신했어. 난 그냥 나 자신을 지켰을 뿐이야. 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자업자득이지. 그건 사실이었다. 민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훔치고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그녀를 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했다.
그의 모든 결정이 이 결말로 이어진 것이다. 그녀는 단지 그가 그녀의 인생까지 함께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이다. 며칠이 더 지났다. 서연은 우편으로 그녀에 대한 형사사건 종결 결정문 사본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녀는 깨끗했다. 전과도, 혐의도 없었다.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금요일에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신 전남편 사건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서연은 생각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선고를 듣는 것을.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을 위해 그냥 참관하겠습니다. 끝나고 결과를 알려드리죠. 좋아요. 화요일, 서연은 회사에 있었다. 하루 종일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잘 되지 않았다.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지금 무슨 기분일까? 두려움, 후회, 아니면 여전히 그녀에게 화가 나 있을까? 그녀를 탓하고 있을까? 오후 4시에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 5천만 원 전액을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라고요? 서연은 놀랐다. 실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판사가 초범인 점, 일부 죄를 인정한 점,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하지만 이 2년 동안 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빚도 남아있으니 갚지 않으면 역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겨우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와서 울고 있었고 변호사가 위로하려 애쓰더군요. 참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집행유예, 즉 자유의 몸이지만 감시를 받는 상태, 그리고 거의 5천만 원에 달하는 빚,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 일을 하고, 아끼고 몇 년에 걸쳐 갚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동정심도 없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는 마땅한 벌을 받았다. 저녁에 서연은 걸어서 집에 갔다. 날씨는 좋았고 가벼운 추위에 눈이 발미돼서 뽀드득거렸다. 도시는 연말을 맞아 장식되어 있었다. 곳곳에 화환과 트리가 있었다.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 달 후면 46이 된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거의 절반을 살았다. 그중 17년을 결국 배신한 남자에게 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아파트는 그녀의 것, 돈도 그녀의 것, 인생도 그녀의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끌어내리거나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아니면 어떤 강좌에 등록해서 취미를 찾아볼까? 어쩌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46은 늙은 나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시련을 겪고 이겨냈다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서연은 아파트에 들어가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따뜻하고 아늑하고 조용했다. 그녀의 집, 그녀의 삶. 그녀는 외투를 벗고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올리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서 민주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수습하고 있을 것이고 그녀는 여기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을 위해서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느낌은 옳았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다. 서연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도 그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었다. 직장, 집, 가끔 지수와의 만남, 평온하고 규칙적인 생활. 1월 말,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씨,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요?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판결에요? 형사사건 판결입니다. 형량을 줄여달라거나 집행유예를 아예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능성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판결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시도할 권리는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항소심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여전히 빠져나가려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뭐, 해보라지.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 일주일 후, 이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김민준 씨는 빚을 갚고 집행유예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그 일을 잊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있었다. 회사에서 흥미롭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녀는 그 일에 몰두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요가를 시작했다. 지수가 설득했다.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3월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서연은 퇴근길에 식료품점에 들러 장을 보고 계산대줄에 서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그녀가 돌아보았다. 민준이었다. 낡은 잠바 차림에 야위고 수척한 그가 빵과 우유, 값싼 소시지 한 팩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줄이 움직였다. 그녀는 물건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계산하고 봉투를 들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지나갈 때 그가 물었다. 우린 할 얘기 없어? 제발, 5분만. 그녀는 멈춰 서서 그를 보았다. 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눈은 퀭했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손은 떨렸다. 3분 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곡물 코너 옆으로 비켜섰다. 민주는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쓰레기처럼 굴었어. 서연은 말이 없었다. 내가 날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가 말을 이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깨달았어. 민준 씨, 난 상관없어. 그녀가 평탄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나의 선택을 했어. 이제 우린 남남이야. 알아. 그냥 너무 힘들어. 빚 갚으려고 투잡 뛰고 있어? 어머니 댁에 얹혀 살고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돈은 부족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했어? 내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아마 내가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랐나 봐. 서연은 그를 이 지치고 망가진 남자를 보았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남이었다. 완전히 나 가봐야겠어. 그녀가 봉투를 들었다. 서연아, 잠깐만. 그가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미안해. 그냥 나 정말 후회해. 후회해요. 그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구로 향했다. 밖은 추웠고 바람이 뼛속까지 스몄다. 서연은 서둘러 집으로 걸어가 아파트로 올라가 부엌에 봉투를 던져두고 소파에 앉았다. 민준과의 만남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를 그렇게 비참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일부는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그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훔치고 배신하고 강탈하려다 죗값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가 힘든 것은 그의 행동의 결과이지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연은 일어나 장본 것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다. 아니,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 방울도.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삶을 지켰다. 그리고 그건 옳은 일이었다. 몇 달이 더 지났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휴가를 내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에 갔다. 혼자서 제주도에서 2주를 보냈다. 아무런 의무도 없었다. 해변에서 책을 읽고 수영하고 산책하며 마음껏 쉬었다. 햇볕에 그을리고 휴식을 취한 채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성과로 칭찬을 받고 월급도 올랐다. 지수가 자기 동료를 소개해 주었다. 50대의 이혼남인데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영화를 보고 카페에도 갔다.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교류였다. 하지만 즐거웠다. 삶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8월의 어느 날 서연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온 편지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김민준에 대한 형사사건이 피해액 전액 변제 및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통지서였다.
민준이 빚을 갚았다는 뜻이었다. 회사가 고소를 취하했다. 집행유예는 남지만 사건은 종결되었다. 서연은 편지를 옆으로 치웠다. 잘 됐네. 그가 해냈구나. 돈을 구해서 갚았다. 이제 집행유예를 안고 일하며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내며 살아간다. 그의 인생은 그의 문제고 그녀의 인생은 여기, 이 아파트에, 이 직장에, 이 새로운 가능성들과 함께 있다. 그녀는 자유였다. 그녀를 끌어내리던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 두려움, 남의 실수를 감싸줘야 한다는 필요성으로부터의 자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고 그건 옳았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의 도시는 여름 햇살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각자의 기쁨, 문제, 선택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자신을 선택했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17년의 결혼 생활. 17년을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배신한 남자에게 바쳤다. 분노하고 마음을 닫고 모든 남자는 똑같다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 원한의 독을 품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약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다. 하지만 그건 그의 문제, 그의 성격, 그의 선택이었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는 없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가 부탁했을 때 도왔고 그가 배신했을 때 자신을 지켰다. 모든 것이 공평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 46, 직장, 아파트, 돈, 건강, 친구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 새로운 만남, 사랑, 행복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한다. 서연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 아파트로 들어갔다. 방들을 둘러보았다. 여기는 그녀의 침실, 여기는 부엌, 여기는 거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늑하고 그녀의 방식대로였다. 남의 물건도 타협도 없었다. 그녀의 집, 그녀의 영역.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몇 년 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자신의 경계, 자신의 존엄성,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해냈다. 배신과 고통, 힘든 선택을 겪고 이겨냈다.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싸워서 이겼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지수에게 메시지를 썼다. 안녕,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못 본 지 오래됐네. 전송했다. 1분 후에 답장이 왔다. 좋은 생각이야. 토요일에 유러피안 카페에서 2시에 보자. 좋아.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일어나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평온한 얼굴, 맑은 눈의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변했다.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어졌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중요하고 잔인했지만 필요한 교훈이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지옥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인생은 계속된다. 새롭고 자유롭고 정직한 삶, 그녀의 삶. 그녀는 방에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 중 누군가 연주하는 모양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계획,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과거는 있어야 할 곳에 뒤에 남겨두자. 그녀는 고르고 평온하게 숨 쉬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단순하고 밝았다. 나는 해냈어. 나는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